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저금리 시대의 똑똑한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 모듈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모듈인데요. 저금리 시대 극복을 위한 부동산 배경 지식, 즉 저금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예금을 하기에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주식을 하자니 위험하고 그리고 다른 채권 이런 것들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수익성 부동산 쪽을 좀 접근하면 좋은데 그러려면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환경을 보면 지금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3저죠. 기본 3저. 여기서 더 그러면 저고용 이런 것도 수 있지만 3저로 보고요. 잘못 사면은 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감소해서 황금성이 없어지거나 또는 가지고 있으면서 또는 팔 때 세금을 또 많이 내거나 아니면 부동산 아파트에서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부동산 투자하기가 곳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계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65년도에 처음으로 물가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3포인트였는데 2014년 기준으로 109포인트. 그러면 대략 36배 정도가 상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65년도에 주택 한 채 가격이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지금 3,600만 원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물가니까. 부동산도 물가의 함수거든요. 그런데 훨씬 많이 올랐죠. 아파트값. 특히 그 유명한 지역에 한강변이라든가 해운대라든가 이런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은 물가보다 더 어떤 파급효과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주식 보겠습니다. 보통 부동산과 주식은 양대 산맥에 우리가 투자한다고 봤을 때 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보관이라든가 저축하는 개념이죠. 보겠습니다. 75년도에 79포인트, 100포인트 안 됐던 거죠. 등락을 거듭하면서 큰 틀은 중심선은 우상향입니다. 결국은 2000포인트 지금 남짓되고 있는데 이런 개념으로 해서 25배 정도가 상승했고요. 국민소득입니다. 국민소득은요, 65년도 역시 1인당 3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1년간 벌어들이는 소득이. 하지만 20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3천만 원 정도, 무려 1000배 정도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즉, 소득은 1000배로 상승했는데 물가는 36배 상승했다. 그러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은 예외로 하고요.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내려져요, 가격들이. 가령 우리 벽걸이 TV 처음 나왔을 때 제 기억에 2-3천만 원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대가. 지금은 한 200만 원도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시대에 따라서 그 화질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만 초창기 LCD 그런 타입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갈 겁니다. 그만큼 공산품 가격은 대량 생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내려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물가보다는 소득이 훨씬 올라간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주택 보겠습니다. 88년, 9년도, 90년도 이때입니다. 이때 보시면은 단독주택이 이 녹색인데요. 지금과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빠졌다가 겨우 회복한 모습이에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30년, 40년 전에 멋지게 양옥집을 줬습니다. 2층, 3층 집으로. 그때는 첨단이었죠. 대부분 기아집, 초가집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아파트가 활성화되면서 입지가 생기고 유동인구가 생기고 지하철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후미진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골목길 들어오는 자체가 젊은 여성들이라든가 학생들을 두는 가정에서는 좀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보죠. 아무래도 보안상이라든가 이런 측면. 주차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묵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새롭게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언젠가 부시고 다시 줘야 되는 건데 그 땅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이니까 그 단독주택으로 봤을 때는 10층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주택은 처음에 졌을 때 이때는 값이 올라갔지만 나중에 점점 강가 생각되고 노후화되고 유행이 지다 보니까 빠졌다가 겨우 회복하는 정도. 이것 사실은 회복이 아니죠. 가령 30년 전에 정기예금을 1억 해놓고 또는 1억짜리 집을 샀다고 치면 정기예금은 그 사이에 평균 금리를 10%가 안 됐지만 평균은 과거에 20% 된 적도 있었습니다. 10%만 보더라도 얼마가 있습니까? 1년에 10%니까.
그러면 1억이면 1,000만 원씩 10년에 1억이고요. 30년에 3억, 4억이 된다는 얘기죠. 단순 계산을 봤을 때. 뭐 복리 이런 거를 떠나서 하여튼 집값은 1억이라는 거죠. 단독주택은. 반면에 아파트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전세 부분은 단독이든 아파트 다 올라갔죠. 전세는. 단독은 겨우 회복한 모양새인데 단독이라도 전세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 가격은 2.7배 올랐는데 전세 가격은 2배 올랐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을 상승을 견인하는 거죠. 이러한 수요 세력들이 이사를 안 다니고 싶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건설 보겠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어떤 그 함수도 큰데요. 90년도 초반에, 즉 우리 일기 신도시 수도권에 그때 당시에 1년에 한 75만 호 정도 엄청나게 많이 진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30만 호밖에 안 되죠. 2배 차이가 나버리죠. 이렇게 공급이 많았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많은 다음 공급이 많았던 2년, 3년 후에는 집값이 떨어지고 적었을 때도 올라가고 이런 현상을 반복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어떤 그래프가 나타나더라도 등락은 반복할 겁니다. 만약에 연간 필요한 주택 수요가 딱 40만 채라고 하면 40만 채만 공급하고 멸실집 빼고 해서 그렇게 유지된다고 치면은 이 등락이 폭이 작겠죠. 하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건설사들이 많이 공급을 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부도가 나고 해서 공급 자체가 안 돼버립니다. 결국은 필요한 시점과 공급 시점이 미스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집값 변동폭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또 많이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 기간 후에는 그러면 또 하락이 될 거 아니냐. 물론 과거의 이런 진폭보다는 작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소득이 3만 불에서 6만 불 되는 과정, 지금 우리가 3만 불에 가까운데요. 이럴 때는 선호하는 주택 지역이 점점 양극화돼 버립니다. 아예 부자 동네, 그렇지 않은 동네로 이렇게 나눠가거든요. 예전에는 섞여 있었죠. 한 동네에 부자도 살고 어려운 분도 살고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점점 양극화돼 버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전히 올라갈 것은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빈집이 생기는 동네에서는 집값이 내릴 뿐만이 아니라 매매 자체도 어렵겠죠. 자, 패러다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시세 차익 중심으로 갔습니다. 가령 불편한 집을 삽니다. 그리고 10년, 20년 버팁니다. 거기서 불편하게. 그 나중에 주변 환경이 좋아질 거로 예측하고 돌았겠죠. 물론. 그럼 나중에 팔 때 2배, 4배, 10배 이렇게 올랐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요. 충분히 교통망이 좋아졌고 철도망이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새롭게 천지 개백할 만한 곳은 일부 재개발 지역 외에는 없습니다. 재건축은 이미 집이 있던 아파트를 다시 짓는 거니까 그거는 주변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지만 단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지역들은 단독 단지들이 한 뭐 10만 평 정도가 개발되게 되면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많이 없다 이거처럼. 따라서 앞으로는 임대 수익 중심으로, 즉 은행 이자보다 좀 더 받는 정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거주 가치가 매우 커졌죠. 과거에 소유, 즉 5층짜리 노후된 아파트를 사두고 본인은 15층짜리 신규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세를 줬겠죠. 세를 줬을 겁니다. 근데 세입자들은 전세나 월세 싼 맛에 살았는 건데 불편하게, 집주인들은 좋은 데 살면서 나중에 이 부분이 15층이 될 때 그때 수익을 챙기겠다.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땐. 물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수익률을 선호할 거냐 이거죠. 미래에 확실하지만 2배의 수익률이냐 아니면은 작은 수익률이지만 반복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보겠습니다. 10년 후에 더블이다. 이거보다는 1년 후에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이게 날 수 있다는 거죠. 즉 곱하기 10년 하게 되면 곱하기 10 그러면 100%냐? 아닙니다. 200이 될 수도 있고 500이 될 수 있습니다. 복리 개념이니까. 거기다가 ROE 즉 자기 에쿼티,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치면은 20%인 6천만 원만 내고 나머지 뭐 2억 대출을 받고
4천만 원을 보증금 받아가지고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파트가 만약에 1억이 올랐다고 치면은 뭐 30% 정도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낸 돈보다는 뭐 150%, 50%, 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활용하게 되면은 한 5채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럼 5억이 손에 들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회전율이 중요하다 이거죠. 회전율이. 그래서 고수들은요, 그 고수들은 오랫동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적당할 때 먼저 샀다가 본인이 만족할 만한 수익률, 아주 극도의 수익이 아니라 어느 정도. 왜냐하면 팔 때 사는 사람도 좀 먹을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령 본인이 이런 부동산 투자했을 때 총 수익이 1억을 기대한다고 치면 한 5천만, 6천만 원 정도면 넘겨버립니다. 그래야지 3, 4천만 원을 마진을 기대하고 누군가 사주죠. 안 그러면 1억을 내가 다 채려고 하면은 그때는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자, 투자 안목입니다. 보는 시각이고 인사이트일 수도 있고요. 경험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첩보와 정보 차이 아시죠? 첩보는 찌라시 같은 거죠. 사실 유무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인데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이라는 거죠. 뭐 사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긴가민가하고 철도가 들어올 건지 안 들어올 건지, 고속도로가 생길 건지 안 생길 건지를 모를 때는 1억이라고 보겠습니다. 1억. 물건이. 확실히 된다고 치면 2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플러스 P가 1억이 있는 거죠. 이제 1억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수익이지 않습니까? 이게 수익이에요. 자, 그럼 안목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때 들어갑니다. 이때 들어가서 결국은 투자 시점 결정 타이밍을 잡아서 1억을 수익을 이제 확보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안목 없는 분들은 모르니까 이게 만약에 안 들어오게 되면 그냥 1억이 아니라 0.8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대 실망 때문에. 이때 P를 주고 사버리죠. 그러면 이게 다시 플러스 1억이 되려면은 10년에서 2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가능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첩보 단계에서 자기 안목을 가지고 투자했던 사람은 불과 짧은 뭐 1년에서 3년 사이 보통 보겠죠? 이 정도 사이에 자금을 회전시킨다는 거죠. 비교 안 되는 거죠. 첩보 단계에 투자하는 사람이 10건 중에 절반, 뭐 5건만 성공하더라도 나머지는 번전치기 하고 이러면 이분은 뭐 10억대의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거죠. 이분이 만약에 30년 동안 됐다고 치면 이분은 30년 플러스 30년 플러스 30년, 즉 자녀, 손자 때까지 해야지 가능할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세금을 모르면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하고 해서 위험은 무릅쓰고 수익이 났는데 세금을 절반을 낼 수도 있거든요. 단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1년 이내는 50% 세금 내야 됩니다. 취득세 냈죠. 또 뭐 작지만 재산세 냈잖아요. 그럼 결국은 세금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살 때 취득세 내야 되고요. 갖고 있는 동안에 재산세 내야 됩니다. 종부세도 내야 되고요. 금액이 큰 주택이면 팔 때 양도세 내야 되죠. 물론 어떤 분이 이렇습니다. 양도세가 아깝다. 그럼 투자 못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양도세를 제 개인적인 희망인데 100억 정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300억 벌었다는 거죠. 제가 300억. 그러니까 3분의 1 내는 거죠. 세금을. 참 양도세 최고세율이 41.8%입니다. 1억 5천 이상 되는 구간에서는 약 40%의 세금을 낸다라는 거죠. 하지만 남아세가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실 봤다. 그래 양도세 제로입니다. 제로. 양도세 없습니다. 손실 봤으면. 자, 사기를 당하면 안 되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래단이 큽니다. 보통 억 단위예요. 주식 같으면은 보통 개미 투자라고 하는 분들은 보통 1,000만 원 정도, 작게는 몇백만 원도 하고요. 많아야 한 5, 6천만 원 정도 합니다. 억대가 안 넘어갑니다. 잘.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돈 날린다 하더라도 생계에 지장이 있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부동산은요, 한 번 잘못 거래가 되면, 특히 이 전세보증금을 평생 모아가지고서 2억 들고 세를 살다가 거래 사고가 되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경매에 들어갔다 하면 잠깐 날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예방해야 되는데 일단
잠재적인 사기꾼으로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자 입장에서. 즉, 매도자를 볼 때 사는 사람은 사기칠 게 없잖아요. 잔금은 줘야 되니까 잔금을 돈이 넘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돈이 넘어간 만큼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즉시 소유권이 넘어야 되는데 등기사항으로 이게 안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내 거래한 상대방이 진정한 등기 소유자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기꾼과 거래해서 결국 진정한 주인이 나타났을 때 물건을 뺏겨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의심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사례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자, 은행 영업일에 거래하는 게 안전하겠지 아무래도. 그것도 전문가이죠. 공인중개사분 도움 받아가지고. 자, 구두로 한 얘기 있습니다. 뭐뭐뭐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야적되어 있는 나쁜 쓰레기 이런 것들 지저분한 것들을 다 치워주겠다. 계약하면. 근데 나중에 잔금 넘어가서 몰라라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것 때문에 이사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 특이하게다가 서면으로 기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인허가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은요. 뭐 미성숙된 그런 부동산이죠. 땅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붕괴 직전에 그런 그 물건 같으면은 부시고 새로 져야 되는데 그때 건축에 관련돼서 인허가가 돼야지만 적법하게 기대한 만큼의 부동산을 건축하거나 획득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해당 관청이에요, 해당 관청. 가평에 있는 물건을 서울시공무원한테 물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당 관할에 있는 역할을 맡은 공무원분에게 전화를 해도 좋고요. 찾아가 좋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가서 이렇다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중요한 거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분들도 책임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매수자나 매도자들도 본인들이 챙겨야 될 그럴 법적인 의무가 있거든요. 그걸 범위 내에서는 직접 챙기기 바라고요. 자, 현장 확인 당연하죠. 현장 확인 안 하고 가는 경우 많습니다. 집을 사러 갈 때요. 낮에도 가야 됩니다. 낮에 햇볕을 봐야 되니까. 남향이 맞는데 도면상으로 볼 땐 진짜 가보니까 그 집, 그 동 바로 앞에 큰 건물이 있습니다. 햇볕이 안 들어옵니다. 또 밤에도 가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러면 어떤 집은 낮에 지하철에 가보면 아주 한가롭습니다. 차 주차할 때가 많죠. 아, 여기 주차 여건 좋은가 보다가 아니고요. 실제로 맞벌이가 많고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차가 2대씩인 경우 많아요. 어떤 아파트 단지들은. 그러면 밤 늦게 가본 결과 미리 가본 결과 사기 전에 도로가에 그 아파트 스티커 붙은 차량들이 쫙 질벽이 있다. 그러면 주차하기가 안 좋은 데입니다. 또 낮에와 밤에 두 번 갔다 왔습니까? 그러면 바로 갔다 오지 마시고 1시간 정도 머물러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럼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냄새이죠, 냄새. 그 동네마다 그 집 주변에 냄새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가령 땅 속에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면 냄새가 올라오고요. 또는 땅이 없더라도 바로 인근 지역에서 뭐 굴뚝이 연결하거나 아니면 축사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화학 공장이 있다. 이렇게 하면 냄새가 또 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 필수입니다. 자, 폐쇄 등기부등본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20년 된 주택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등기부등본이 현황은 아주 깨끗해요. 깨끗. 아무것도 대출도 없습니다. 그러면 표제부, 갑구 딱 2장밖에 안 나옵니다. 깨끗하구나. 20년 된 주택인데 등기부 사항이. 근데 싸게 나왔어요. 갑자기. 한 3천만 원 싸게 나왔습니다. 다른 아파트보다. 다른 아파트 3억인데 이 아파트는 2억 7천에 나왔다고 볼게요. 중간층인데. 그럼 싼 맛에도 살 수 있잖아요. 등기부 깨끗하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현실은요. 20년 된 주택 역사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즉 폐쇄 등기부등본, 즉 말소 등기 포함으로 떼게 되면 플러스 10장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을구라면 근저당 같은 거죠. 그럼 결국은 따져보시면 과거에 주인들이 바뀐 거 다 나옵니다. 갑구에. 주인들이 바뀐 거. 근데 주인이 10번 바뀌었습니다. 10번. 그러면 2년에 한 번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과세 혜택도 못 받은 사람이 있었겠죠? 거기다가 경매, 감유, 뭐 대출 뭐 잔뜩 막 돼 있다. 10장 나오는 정도니까요. 그러면 이 집은 심상치가 않은 거죠. 역사가. 그러면 이런 집을 잘못 샀다가 나중에 본인이 11번째 주인일 수도 있죠. 2년도 안 돼가지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계에서, 대한민국 가계에서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목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나눌 때 부동산이 있겠고요. 금융, 실물, 기타 자산이 있습니다. 자, 100이라고 본다면 부동산이 80 정도 되고요. 금융이 15 정도 되고요. 자동차, 비수비 이런 것들이 5 정도 됩니다. 나머지 비재무이익 자산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죠. 이거는 0원부터 해가지고 수백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가치, 자격증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뭐 경험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등등등이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이 큽니다. 특히 주택이 대부분이죠. 주택이 상가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부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살 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가라는 건 수익이 나오죠. 수익이 월수입이라고 했습니까? 토지는 그러니까 활용하지 않는 재산을 수억을 묻어놔도 살만하다라는 걸 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융은 표시가 납니다. 적금, 예금, 청약통장,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런 것들, 주식, 펀드 이런 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늘 접하는 거고 쉽게 사고 팔고, 즉 가입하고 해약하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이거는 10년에 한 번 정도 뭐 매매, 뭐 전세, 월세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 정도로 아주 무겁고 횟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안 됩니다. 학습이. 학습 효과가 매우 적다. 사실 학습이 크다. 즉 펀드, 주식 사고 나면 거의 실시간으로 한 달에 서너 번씩만 열어보고 합니다. 주변에 예를 들어보고 인터넷 검색해보고 이거 학습이 큽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10년 전에 상황을 또 알아보기 어렵죠.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본인 나이가 들었지 않습니까? 벌써 30살 때 집을 샀다가 40살 때 팔았다. 그러면 그 사이에 10년 동안에 많은 금융 변화는 있었는데 부동산은 내가 샀던 가격, 팔던 가격 이 차이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50세 때 또 뭐 하겠죠. 결국은 학습비가 없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크다, 이거 사이즈가 크다는 거고요. 자, 평생 직업과 직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자, 이런 분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아주 금슬 좋은 부부셨어요. 근데 이 가장분께서 열심히 일하셔갖고 이제 상가를 몇 개를 갖고 계세요. 크지 않은 상가입니다. 뭐 한 2, 3억짜리 이런 거 가지고 계시는데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월세 가지고서 배우자가 생활할 정도. 근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는데 사업자 등록 냈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생명은 뭐 이렇게 중재가 됐지만 사업자 등록의 소유주는 그 사업자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몇 년 동안 유지하는 분도 봤습니다. 세금 내면 되니까요. 뭐 알아서 구청에서 사망했으니까 폐업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그만큼 평생 현역이다. 평생 월급 주죠. 월세 가지고. 여러분 월세와 대출 이자율과 어느 게 더 높습니까? 전통적으로 월세가 훨씬 높습니다. 즉 대출 이자가 높아지면 따라오면 더 높여봤죠. 올려서. 좀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차액만큼이 바로 마진이거든요. 내가 대출을 받아 이거를 샀을 때 부동산을 그러면 이제 먹어야겠다. 이분들이 갑이고 이분들이 을이지 않습니까? 세입자들이. 그럼 갑이 올리면 따라갈 수밖에 없죠. 아니면 떠나야 되니까. 근데 아이들 키우는 동네를 어떻게 바꿉니까? 한 번에. 울며 계좌 막기로 올려주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가상을 커버한다. 즉, 이 월세는요, 물가를 따라가 주는 겁니다. 물가 올라가면 또 올려버려요. 또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 연금이 결정이 되면 금리 차이만 있지 물가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절세수단. 보통 10억의 예금이 있게 되면 전부 다가 다 과표가 됩니다. 과표가 100%예요, 100%. 근데 10억짜리 뭐 부동산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아파트 상가. 그러면 보통은 6억에서 7억 정도, 많으면 7억에서 8억 정도만 잡힙니다, 과표가. 이 과표가 감소하죠. 그래서 그만큼은 절세가 된다.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끝으로요. 부동산 투자 원리를 알면 좋은데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자, 투자 수익은 세후 기준입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해야 돼요. 세금은 그러니까 세전 수익이 1억이다. 그럼 이게 이 중에서 국가가 가져가야 되고 본인이 가져가야 될 돈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5대5가 될 수도 있고요. 1대9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해야지 순수익이 내 거인 거죠. 자, 토지 용도.
땅 용도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농업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 뭐, 이렇게 나뉘게 있습니다. 자, 상업지역 제일 비싸겠죠? 고층 개발하고 수익을 뽑을 수 있으니까.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3종이 높일 수 있으니까 고층 아파트 3종 주거지역에 들어오거든요. 비싸겠죠? 1종은 전용주택입니다. 저층, 단독 중심입니다. 또 공업지역, 뭐 우리가 개인들이 들어갈 리가 없겠죠. 이런 데는. 이런 정도의 용도가 있어요. 근데 주거지역의 땅을 상업지역만큼 많이 주고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되고요. 건축물. 건축물은요, 아파트도 있겠고, 단독도 있겠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초고층 아파트만큼 수익이 높은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단독주택은 그 땅에서 본인 가족만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50층을 올렸다고 치면, 특별한 특수한 경우, 그럼 50가구가 살죠. 그러면 땅 값이 50배가 증가하는 겁니다. 건축물을 좀 이해해야 되고요. 다시 얘기하면은 고층으로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을 따져보라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 개미죠, 개미. 개인들은요, 뭐 빌딩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세무적으로도 좀 투명한 게 돈을 버는 사람만 가능한 부분이에요.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많이 바라보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세금도 철저하게 내야 되고,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뭐 2주택 정도, 아니면 오피스텔 정도, 아니면 뭐 전원주택 이 정도만 하는 거죠.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이 정도 하려면은요, 큰 돈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즉, 소액으로도 가능하다 이거죠. 3억짜리 부동산 투자할 때는 융자가 2억이 된다고 치면 만약에, 물론 융자를 받는 건 위험합니다. 금리가 저금리 돼야 되고요. 고정금리를 해서 금리 변동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고요. 또 본인이 현금 창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당하겠죠. 그래서 그럼 1억이 자기 자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곱하기 세 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소유할 수 있다. 또 어떤 분은 대출은 싫다. 난 내 돈 갖고 하겠다. 그러면 1억 모으는데 10년 걸렸으면은 3억 버는 데는 20년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20년 후에나 비로소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분양가와 시장가. 이런 얘기 합니다. 본인은 A라는 신도시에 25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3억에 받았다고 먹겠습니다. 근데 이게 3억 5천 갔다가 4억 갔다가 다시 3억 5천 왔습니다. 그러면 B, C, D가 전매했겠죠. 이게 중간에. 그러면 C 입장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여기는 망했어. 왜냐하면 자기가 사고 샀는데 5천 원 손해봤다 이거죠. 근데 이분은 돈 벌었죠. 5천만 원 벌었지 않습니까? 또 B는 관계없죠. 아, 내가 기대한 대로 3억 5천짜리 집에 입주하는 거죠. 만약에 C는, D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다르다는 거죠. 이 부분이 시장가입니다. 시장가. 자, 이 부분이 분양가입니다. 물론 분양가도 처음에 이 아파트를 기획 설계할 때, 즉 3년 전의 시장가였겠죠. 하지만 10월이 흐르면서 3억, 4억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거 움직임을 이해 못하시면은요, 절대로 이 아파트를 못 삽니다. 분양받아야 끝까지. 근데 좋은 데는 100대 1 뭐 이렇게 경쟁되지 않습니까? 로또만큼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평생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아파트가 시대가 바뀌어 3년 후에 혹시 분양할 거다 그러면 3억 5천에 분양하겠죠. 그럼 3억 5천, 5천만 원 주고 분양받은 사람부터 사면 됩니다. 그러면 3년 후에 분양받은 효과가, 당첨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